먼저 우리 정혜성 감독님부터 이 무슨 말씀을 쓰시고요. 마스크 잠깐만 내리시고 내가 나다라고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행 연출자 정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멋진 인생을 위하여의 오건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멋진 인생을 위해 연출한 홍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많았으면 저 혼자 질문을 한 100개쯤 했을 텐데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조금 짧게 할 테니까 다른 우리 관객분들께서는 질문을 계속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먼저 잡으셨었으니까요. 홍명호 감독님 더 멋진 인생을 위해가 어떤 작품인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영화는 이제 뒤에 크레딧 올라갈 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작 그 소설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천명환 작가의 그 같은 제목 더 멋진 인생을 위한 단편 소설을 각색을 한 영화인데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그 무모한 시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단편 소설인데 이게 굉장히 좀 길고 큰 얘기라 이거를 단편 영화로 만든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한 시도였고 저한테 힘이 붙이는 거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나이 든 건달이 인생을 산 다음에 쭉 이렇게 살고 나서 과거에 굉장히 아쉽고 자기가 좀 잘못 살아온 그런 거에 대한 회한 같은 게 어떤 때 딱 느껴지는 그 순간 같은 게 있는 소설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영화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영화를 만들어야 되기도 했고 그래서 만들었고 한마디로 뭘 제가 보여주고 싶었다, 뭘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스토리에서 그런 누구나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아쉬웠던 순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는데 그런 걸 딱 느끼는 순간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때 어쨌든 아름다웠던 순간을 떠올리는 또 그런 게 뒤섞인 그런 걸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몇 번째 작품이셨죠? 단편으로? 단편으로 이게 약간 습작같이 만든 거 포함해서 3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되게 헤비합니다, 실제로. 네. 네. 영화 자체가 사실 보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맞죠. 이게 좀 장편 영화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동행도 마찬가지로 감독님께 정혜성 감독님께 같은 질문. 네. 어떤 작품인지 어떤 걸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네. 저는 그 카렐 차페크 소설 중에 발자국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갔는데 눈 발자국이 자기 집으로 간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따라가 봤는데 발자국이 자기 집 앞에서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이런 짧은 소설인데 그걸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하면은 천사라는 존재를 마주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천사를 만나볼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짧은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거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야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미안함이나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동행은 올해 클레르몽페랑에 초청되었었죠. 네. 가셨었죠. 네. 현장에서 어떠셨었나요? 반응이나 분위기나. 일단 거기 무슨 극장이 있는데 한 1,500석이 되거든요. 꽉 찼다고? 예, 거기 꽉 차서 좀 약간 놀랬고, 근데 그게 제 영화라서 찼다기보다는 프랑스 분들이 그 동네가 좀 한산한데도 극장은 계속 다 꽉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랬고, 그 다음에 반응 이런 거는 제가 개개인 반응을 얻기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나셔서 이렇게 잘 봤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냥 그거 외로는 그 프랑스의 어떤 투자 배급사에서 이거 보고 저랑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좀 기적 같은 일이었죠. 작업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차기작 가져오면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근데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뭐 아직 안 쓰셨죠? 네, 뭐 어떤 걸 쓸지 정도만. 네. 사실 아직 그 질문이 안 올라왔는데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 사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연찮게는 지금 두 작품 다 비슷하게 더 멋진 인생을 위해 동행, 둘 다 제목이 이제 좀 약간 아이러니, 좀 되게 좀 반어적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이 제목이 되게 슬펐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면 되게 슬프더라고요. 뭘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더 멋진 인생을 위해도 사실은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렇고, 동행도 마찬가지죠. 뭐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그렇게 하여튼 보여집니다. 두 감독님들께 똑같이 여쭤보는 건데, 이 제목을 바꾸실 수도 있었을 거고, 이런데 이 제목을 가시고 했던 이유?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생각이 나시나요? 근데 좀 생각은 나고요. 만든 지 이제 몇 년 되긴 했는데 원작의 제목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 프로덕션 하면서는 트램폴린 위의 소녀라고 제가 그 제목을 바꾸고 쭉 그걸로 이제 프로덕션 하고 편집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쨌든 영화를 다 거의 만들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영화에는 원작 제목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스토리에 맞는 제목 같았어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른 제목 몇 개 있었는데 기억이 정말 안 나요. 아니 너 얼마 안 되셨으면서 왜 기억이? 이거 그래도 찍은 지는 꽤 됐거든요. 제가 음. 중간에 다른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늦게 나온 거라. 네. 실제로는 2016년 겨울에. 아 그래요? 네, 그 사이에 다른 작품들을 먼저 내놔가지고. 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고. 음. 다만 이제 그 해외에서 어떻게 번역을 제목을 해야 되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행이라고 치면은 지금 동사의 느낌이랑 명사의 느낌이 같이 있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면 동행하다가 동행자라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번역을 동행하다에 가깝게 일단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행하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의적으로 사용되길 바랬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잠깐의 동행이죠. 그 뒤는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단편이 이런데 제가 장편 써놨거든요, 이거. 이걸 장편을 디벨롭. 네. 장편 써놨는데 그것도 아마 찍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서는 더 길게 동행을 하지만 물론 끝까지 동행은 못합니다. 네. 찍을 것 같은 장편을 너무 찍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 가져가도 되는데 좀 더 만지고 하고 싶어서 일단 다른 작업 먼저 하고 있어요. 되게 있어 보이네요. 되게 많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네. 네? 되게 많은 걸 갖고 있나 봐요. 네, 좀 많이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되게 수줍은척하면서 되게 재척하시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여쭤보는데 이 두 영화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다른 섹션에도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에 상영된 작품들이 대부분 다 제가 굉장히 미는 작품들이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는 작품들인데 특히 이제 그중 이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굉장히 좀 개인적인 애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더 멋진 인생을 위해 홍명호 감독님은 저희 회사에 이 작품을 맡기기 전에 제가 이제 감독님을 알고 있었고요. 이제 오한로 선배님은 지금 저희가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영화 할 때 잠깐 한번 부탁을 드려서 저희 작품에 한번 나와주신 적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얼굴을 벗어야 되는데 이거를.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정혜성 감독님은 클레르 오페라 갈 때 이 DCP를 제가 만드는 한 40번 정도 DCP를 만들었었거든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작품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이 두 작품이 전부 다 공통적인 질문들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사입니다. 대사. 이제 더 멋진 인생을 위해 같은 경우도 좀 먼 놈의 동네가 먼 놈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동네가 어떻게 사람을 안 보이고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냐 이 시대에다가 있죠. 그리고 뭐 하여튼 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여기 거 와본 것 같아 라든지 몇 가지의 요 대사들이 어떤 중요한 핵심들을 찝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받기에는 그런 느낌의 그런 대사들이 있었는데 감독님 최근에 작품 다시 보셨나요? 네, 아주 최근은 아니고 네. 한 더러더러 봤습니다. 네, 오늘 못 보셨죠? 오늘 봤습니다. 아, 보셨나요? 네. 아, 네. 봐야죠. 아, 전 못 보신 줄 알았습니다. 그 대사에 대해서 좀 어떠셨나요? 대사를 처음에 구축하시고 할 때 어떤 느낌?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원우 선배님한테 좀 말씀 드려보기도 할 건데 마이크를 그 대사 중에는 원래 이제 스토리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있던 것,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 배우님하고 같이 하면서 배우님의 입에 맞춘다고나 할까?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냐 예를 드신 그런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 베이스는 아니었고 그 상황에 맞게 저도 이제 어쨌든 각색하면서 배경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분위기를 묘사하는 이게 약간 판타지로 들어가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제가 이제 초고를 쓰긴 하지만 배우님이 읽으시다가 뭐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그러면서 좀 만들어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특히 이제 약간 판타지 내지 시적으로 조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온 대사들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좀 촬영할 때 처음에 시나리오 받으시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영화상에 나오는 그 캐릭터와 선배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많이 부합돼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것들이 잘 녹아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대사 같은 경우가 이게 누구 대사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선배님이 내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어떠셨었나요? 그때 작업하실 때 감독님의 주문, 감독님의 요청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기억이 좀 나시나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뒀었는지? 이 영화가 한 5년 됐는데요. 원래 시나리오 대본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사들이 좋아서 제가 특별히 뭐 한 건 없고 그냥 제 호흡에 입에 맞추느라고 그냥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지 제가 특별히 뭐 만든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캐스팅은 어느 단계에서 되신 거죠? 캐스팅은 이제 시나리오 나오고 저 프리 프로덕션 시작하면서 네. 처음부터 염두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염두를 뭐 하고 쓰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인공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좀 자연스럽게 선배님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죠. 배우 저 선배님하고는 합이 잘 맞으셨었나요? 그러면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은 어떠셨나요? 참 잘 맞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동도로하고 네. 강화도에서 이제 다리가 생겨서 다리를 건너갔는데 아마 예전 이제 배를 타고 가던 거의 뭐 황해도에 가까운 곳이죠. 체북 다니려고. 근데 한 4박 5일 있었네요. 4박 5일. 네, 4박 5일. 근데 정말 해무가 그렇게 그 골목에 이 동네 사람이 안 보이고 그림자만 있다고 했을 때 해무가 실제로 일어난 거고 무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날 한 200방 정도 쳐놨다면 아무튼 그때 초여름이었는데 반바지 입고 온 스태프들은 죽어났죠.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엄청난 아까 모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골목길에 그 골목을 데려가서 앉아서 잠깐 얘기할 때 모기가 쉬 하고 날아가는 게 내 눈을 보여요. 아무튼 호흡은 참 잘 맞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GV의 때마다 그 얘기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무대 인사를 하면 그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이 먼저 오셔서 영화 시작 전에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고 이제 우리끼리 영화를 보고 하는데 참 이런 관객과의 대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화 보고 감독님과 배우분을 같이 만나면서 우리가 본 영화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홍영호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옛 기억의 장치로 트램폴린을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추억 반영되신 건가요? 뭐 이랬는데. 네. 사실 이 트램폴린이 이게 그렇게 한국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때 뭐 어려서 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은 없고 좀 그 이후에 이제 더러 타고 그랬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사실 이 원작의 얘기는 이런 미국의 또 독특하게도 미국의 어떤 갱이 도박하는 도박꾼을 데리고 미국에 아주 거의 횡단하다시피 멀리 가는 얘기였거든요. 더 이제 거리와 그런 게 크고 그래서 뭐 자기 이제 추억 얘기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트램폴린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영화로 바꾼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트램폴린은 그 뛰는 모습이 좀 굉장히 어른이 타든 아이가 뛰든 천진하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여자랑 둘이 트램폴린 하던 거 이런 거는 뭐 저는 이미지가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사실 어려서 트램폴린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많이 놀았는데. 우리 동네만 있었는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삽입곡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이게 삽입곡은 일단 그 시대에 좀 어울리는 그 다음에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래서 번님들의 당신만이라는 곡이 한 두 번쯤 나왔고요. 그 노래 이제 제가 좋아했던 노래고 아무래도 그 영화에서 곡을 쓴다는 거는 감독의 취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한 친구도 물론 있어서 의견을 주지만 네 그래서 한 세 곡 정도를 기존 곡에서 골랐는데 제 생각에 이제 분위기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되게 분위기가 물론 이제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되게 잘 맞긴 했습니다. 이게 참 그런 상황에서 이 이치현과 번님들 노래를 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묘하게 잘 이렇게 들릴 줄은 전 몰랐어요. 그거 되게 잘 선택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혜성 감독님한테도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김김 누구세요? 김김. 김김 누구세요? 아, 네. 이따 엽서 받아가세요.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감독님에게 묻습니다. 영화에 대사를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나요? 딱 한 군데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의 대사가 유일하게 사용된 의미가 있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사가 안 나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거 좀 받아서 버려주세요라고 하죠. 이게 맞는 대사인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굳이 그 대사를 살린 이유? 일단 저는 대사 없는 영화를 좋아하고요. 그 대사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뭐 식상한 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이게 돈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느 분이 저렇게 말한 것처럼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저 말이 아마 잘못 들은 걸 텐데 왜 저에게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그 장면에 보면은 이제 환전소가 옆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 안에서 도드라져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 한 번만 사용을 해서 받아서 벌어달라는 게 이 영화 안에 보면은 이 남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끼워 맞추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한 번 미끄러지면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 남자는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꼬마 아이는 일단은 편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버려진 아이고 그리고 강아지는 그 주인에게 버려진 아이죠. 그래서 버려진 존재들의 어떤 뭐 로드무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돈 때문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걸 받아서 벌어달라는 말이 아마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돌멩이를 포대자루에 담은 의미? 궁금합니다라고 151님이 누구시죠? 네. 돌멩이를 포대자루에 담은 건 아이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거 네. 여쭤보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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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사실 이렇게 보여서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나온 그 유괴범입니다. 유괴범. 네. 근데 사실 그 처음으로 뭐 연기를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연기를 하시면서 뭐 하여튼 다 하시죠. 제작도 하시고 시나리오도 쓰시고 뭐 촬영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혼자 다 하시죠. 네. 네. 이 영화 제가 촬영한 영화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뭐 배우와 소통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을까 뭐 이렇지가 한데 어쨌든 그게 더 좋으셨을까요? 지금 이 작품의 경우만 본다면 직접 출연을 하시는 게 더 좋았을까? 일단 제가 이 앞에 제가 연출하고 출연한 영화가 2편이 있는데요. 그게 약간 연속성이 좀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속죄하는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속죄가 3편이 돼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 맥락이 맞아져서 3편을 그냥 일단 그럼 내가 출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랑 소통할 일이 없으니까 엄청 편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리허설이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한 부분이 물론 있었지만 장편 영화를 찍을 때는 제가 출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강원도의 힘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백종학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었어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름? 모르시죠? 비슷합니다 이미지가.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예요. 네,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감독님이 그 배우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잘 어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잠깐 숙제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홍영호 감독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일전에도 전화 통화하면서도 잠깐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영화가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예수상이죠. 예수님상. 네. 그렇죠. 그 예수님상은 사실 천주교에서 쓰는 거죠. 그게. 네,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상을 맞습니다. 사용 잘 안 하는데. 성당이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뛰노는, 그러니까 대속자의 앞에서 뛰어논다라는 의미를 가져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고요. 네. 네. 종교적 의미는 뭐 사실상 별로 생각을 안 했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다면은 그런 저 예수상 앞에서 뭐 그렇게 놀기 적당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교회 앞마당. 근데 그만큼 주위 시선이나 어쨌든 분위기나 이런 거 의식 안 하고 놀았던 그 젊은 네. 남녀 그런 이미지로는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참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지식 범위 내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게 예수님 상 앞에서 대속자 앞에서 이 대서가 갖고 있던 그런 죄나 이런 것들을 다 씻고 그러고자 했던 희망 이런 거였나? 그리고 트램펄린 앞에서 다 옷을 벗고 놀잖아요. 뭐 다 벗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옷을 벗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논다는 것도 약간 그런 뭐 원죄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의 죄를 뭐 씻고자 했던 거 아닐까? 저 혼자서 그런 오만 내 생각을 다 했는데요. 이렇게 심오하게까지는. 사실 저 로케이션이 원래 그 2번 이안이었습니다. 이란을 바닷가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교동도 그 바닷가 딱 밤바다 경치 그 분위기 있는 데가 딱 있었는데 그날 이제 촬영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조명 감독이 조명을 못 치겠다고. 그날 이제 몇 시간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그 처음 받았던 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쨌든 그 중요한 장소라 교회 앞마당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로 갈까 하다가 결국은 이게 뭐 그런 또 현장에서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랬군요. 상상을 해보자면 바다보다는 이게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의도를 안 하셨어도 어쨌든 관객이 그렇게 슬펐으면 된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안 드려볼 수가 없는데 거기서 마지막 장면에서 선배님의 연기가 있죠. 저는 진짜 압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걔 누구예요? 그 남자애가 방방이에서 뛰잖아요. 근데 이제 방방에서 막 뛸 때 이제 내 조카 이름인데 생각이 안 나지? 동희가 이제 뛰는데 세미로 바뀌죠. 그러면서 웃죠. 웃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뭐 어차피 자기 환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아름다움과 슬픔의 도돌이표처럼 인생을 탁 만난 그 순간이잖아요. 어쨌든 아름다운 그녀에 대한 설레임과 가슴 뛰던 그 순간들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순간이고 또
그렇게 또 뭐 사고가 나서 떠났지만 돌아와 보니 또 같은 장소, 같은 자리인데 뭐 사실 그녀는 없고 어느 노름꾼을 이제 배달하러 온 지금 인생의 이 순간에 슬픔은 참 크죠. 아름다움보다 슬픔은 참 큰데 그 순간에 그녀가 또 오르면서 생기는 그 웃음과 행복했던 설렘의 순간과 지금 참 더 슬픈 이 순간이 더 깊이 패이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웃고 있는 건데 저는 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서름이 깊숙한 곳에서 맞아요. 그 서름. 퍼져 올라오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진짜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또 끊어준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거기서 더 막 이렇게 이후에 뭔가 더 보여주신 것보다 거기서 딱 끊고 크레딧 올라가고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선배님께서 나오신 것 자체가 되게 정말 절묘한 선택이었다. 선택은 아니고 상호의 선택이죠. 두 분 사이의 선택이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좋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네요, 제가. 네. 네, 감독님이 쉽사리 오케이를 안 내줘서 아, 그랬나요? 잘 됐습니다. 그 장면을 좀 몇 테이크 가셨었나요? 여러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갔으나 한 5번은 갔습니다. 네. 감독님이 오케이 했는데도 제가 또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가기도 하고 잘 가셨던 것 같아요. 네. 잘. 네, 진짜 잘 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정혜성 감독님한테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동행에서 여자의 누드 장면이 있었는데요. 특정 부위를 아이가 쳐다보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거 유진님 누구신가요? 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이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냥 좀 뻔한 거라고 생각 일단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뻔하냐면 사실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이 어떤 모성애에 대해서 좀 내추럴 본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주저스럽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이들을 끌어안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 식상하게도 어머니의 어떤 품만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생각을 같아요. 하시고. 네. 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데 이제 사실은 판타지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기도 하는데 결국 이 남자도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좀 비극적인데 어쨌든 버려진 사람이 또 버려진 애를 다시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누군가 품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장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옛날 영화 중에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작품의 캐스팅을 다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유승호 군 캐스팅할 때 찾을 때 사실 그때 뭐 할머니가 더 어렵긴 했지만 아역 배우 찾는 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동행에서 이 아역 여자아이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찾으셨나요? 이 친구를? 오디션 봐가지고 네. 오디션 봐서 찾으신 거면 네네.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는 보통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작업하셨던 배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저야 뭐 아직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디션 공고를 내서 그 안에서 제일 잘하는 배우님들과 작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선배님께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혹시 뭐 사실은 선배님은 많은 작품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혹시라도 뭐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더 멋진 인생을 위해라는 단편 영화가 뭐 단편이긴 하지만 감독님한테 어떤 의미로 남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어떤 이걸 촬영하시고 나서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네. 네, 선배님 입장에서. 네. 저도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근데 단편 영화는 이제 제가 또 너무 좋아해서 또 어느 연출이 단편 시나리오를 갖고 와서 만남이 원하고 그러면 너무 기쁘게 만나고 정말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소식을 만난 것처럼 만났는데 그러면 단편 영화는 이제 문학으로 치면 저는 이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편 영화를 갖고 연출, 그 대본을 쓰고 연출하는 감독하고 소통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고,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어느 동선과 그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아주 여러 테이크가 한 것 중에서 너무도 아쉬웠던 것들이, 왜냐면 그 딱 틀 안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도 되게 공부가 되고, 또 우리의 소통들이 어떻게 잘 스며 있는가, 소통의 힘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계실지도 모르고 지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혜성 감독님은 뭐 혼자서 배우이자 뭐 촬영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뭐 다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홍명호 감독님도 이름이 좀 특이하십니다. 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까요? 네, 영화과를 나오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요. 원래 변호사 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예종 나오셨죠? 아니요, 아카데미 나오셨나요? 예종. 네네, 영화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종의 영화. 아 그렇죠. 원래 변호사였었습니다. 네, 변호사셨는데 근데 이제 다시 영화 하시겠다고 예종에 다시 들어가서 특이한 분이죠. 네. 부럽기도 하지만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끊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단편 영화를 이렇게까지 연출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출연을 해주신 두 배우분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긴 시간 또 아참 우리가 이제 오늘 더 질문을 하시고 싶었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포토타임, 참 선배님 포토타임 잠깐 하셔도 되나요? 네, 그럼요. 잠깐의 포토타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 홍석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그렇게 어차피 배우 해장수 구하면서 혼자서 몰라 뵀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네. 치울까요? 네. 되셨나요? 왜요? 매번 했습니다. 매번 준비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